자, 우리 시작합시다. 이 핵심 정리집 정책 결정 파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65페이지죠. 우리 3장이 우리 그 정책 결정이죠. 2장은 의제 설정이었고 1장은 의 또는 정책학의 기초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1절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절차. 합리 결정이죠. 합리 결정 위에다가 합리 모형이라고 써보세요. 합리 모형 또는 최선의 정책 수단 선택 논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들어봤죠. 문정, 목설, 대탐, 결례, 비평선입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그죠? 그래서 몇 종 오류를 방지한다? 3종 오류를 방지합니다. 목표 설정은 적합하고 적정해야 되겠죠. 대안의 원천은 넘어가고 결과 예측은 무슨 예측? 미래 예측. 그죠? 쳐보세요. 정책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미래를 예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뭐?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가 소극적 방법하고 적극적 방법이 있죠. 나중에 봅시다.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 기준은 소망성은 바람직스러움이고 실현 가능성은 집행 가능성이죠. 공부하신 분들은 소망성은 효능공이죠. 실현 가능성은 행정법 제기. 그래서 행정적, 정치적, 법적, 재정적,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2절 정책 문제의 정의, 문정의죠. 정책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하기 위해서 윌리엄 더는 정책 문제의 구조화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일단은 경계 분석을 하죠. 그죠? 표화 표본 추출 됐습니다. 누적 도수 분포표를 통해서 표화 표본 추출을 이용해서 문제의 경계를 밝히고요. 그 다음에 분류를 합니다. 좋은 분류가 갖춰야 될 원칙은 A. 포괄성과 B. 상호 배탄성을 갖추고, 이게 좀 많이 속죠. 인과 분석은 무슨 분석? 계층 분석입니다. 인과관계를 정립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빠진 게 있나 싶어서 유추를 합니다. 맞죠? 유추. 계직상환. 개인적은 개인의 경험. 직접적 유수는 유사 문제. 상징적은 상징적 대용물, 대리변수를 말하죠. 자, 그 다음에 가상적, 환상적 유치는 가상적 상황. 가상적 유치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죠. 핵공격이 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는 가상적 유추죠. 자, 복수관점 분석, 가정 분석, 브레인스톰이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좀 잘 안 나오죠. 자, 경계, 분류, 인과 분석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중요하죠. 정책 오류가 있는데 제3종 오류는 문제 정의 밑줄 목표 설정에서 오류입니다. 근본적 오류죠. 잘못 정의된 문제를 말하고요. 자발적인 청년 실업을 비자발적 실업으로 정의하면 문제 정의가 잘못됐죠. 됐습니다. 3번 중립적 기획은 타당하지 않고 규범적 기획, 정책 문제 구조화가 필요합니다. 1종 오류는 잘못된 긍정입니다. 긍정이니까 아닌 걸 기라고 한 거죠. 그죠? 잘못된 긍정의 오류는 두죠. 뭔가를 한 게 오류죠. 밑에 2종 오류는 잘못된 부정의 오류니까 놔두 하지 않은 게 오류인데 이거는 이해를 위한 거고, 그 밑에 게 중요하죠. 영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기각하는 것은 몇 종 오류? 1종 오류. 기자가 일자 같죠? 영택이. 2종 오류는 영가설이 거짓임에도 채택하는 거. 영택이는 몇 종 오류? 2종 오류입니다. 영기는 기자가 일자 같으니까 1종 오류고, 영택이는 2종 오류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목설이죠. 우리 방금 문제 정의를 했죠. 문제 정의, 목표 설정했습니다. 바람직한 정책 목표는 타당하고 적합하고 적절함. 적합성은 사회적 우선순위 밑줄, 적절성은 충분성입니다. 됐죠. 달성 수준을 말하죠. 목표라면 이쪽은 수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목표 변동은 여러분 디스플레이스먼트만 시험에 잘 나오죠. 그죠?
displacement. 수단이 목표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수단의 목표와 목표 대치, 목표 전환, 목표 도치라고 그러죠. 내용은 필요 없고요. 자, 승계는 이미 달성 동그라미, 불가능 동그라미. 이미 달성되었거나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에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중에 정책 승계도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예를 들면 출산 억제에서 출산 장려로 가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가 출산 억제가 달성됐죠. 그러니까 이제 출산 장려나 또는 뭐 기형아 예방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목표의 승계입니다. 다원하는 질적 동그라미, 확대 축소는 양적 동그라미. 아시겠죠? 질적으로 다른 거. 예를 들면 제가 맨날 뭐 비유적으로 뭐라 그래요? 걸그룹이 발라드를 진출하는 것은 양적인 문제죠. 확대죠. 그죠? 근데 걸그룹이 드라마에 진출하는 것은 가수나 드라마 배우는 완전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것은 뭐다? 다원화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리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정책 대안의 결과 예측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안 탐색과 결과 예측이 거의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개의 기법은 똑같습니다. 그죠? 자, 됐죠? 1번 계량적 동그라미. 계량적이니까 객관적이고 양적. 다시 계량적, 객관적, 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양가로 2번. 그러면 계량적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비계량적, 객관적의 반대말 주관적, 질적. 비계량적, 주관적, 질적인 방법이 있죠. 다시 올라가서 계량적 방법은 연장, 투사라 그럽니다. 자, 과거의 추세 밑줄 경향 맞죠? 밑에 갑시다. 보외, 투사, 추세, 연장, 경향, 외사법입니다. 아시겠죠? 약간 시간의 흐름이라는 느낌 있죠? 됐습니다. 검은 줄이니까 이것도 딱 봐도 경향이죠? 선형 경향, 경향이란 단어가 나왔네요. 그죠? 연장적 방법이죠. 자, 이론적 예측 봅시다. 이론적인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y는 ax 플러스 b 관계죠. 자, 인과분석, 상관분석, 경로분석, 구간추정. 자, 그래서 경로분석과 경향분석을 좀 구분해줘야 됩니다. 그죠? 아무래도 여러분 시간의 흐름이 있는 것은 경향이죠. 경향은 시계열이고 경로분석은 인과분석에 해당한다는 것 차이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선형계획, 투입 산출 분석도 이론적인 예측입니다. 그죠? 됐고요. 시뮬레이션, 이론지도, 계량적 시나리오, 한정적 합리성, 인과관계, 모델링 등이 있습니다. 시험 잘 안 나옵니다. 위에 거 정도 보시면 되겠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밑에죠. 델파이는 전문가들이 익명을 유지한 상태에서 반복 한류를 통해서 합의를 유도하는 거 맞죠? 전문가 익명 반복 한류 합의. 브레인스토밍은 다양한 사람, 즉 밑에 비전문가 동그라미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델파이밖에 없다 그랬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은 델파이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피기백킹, 양이 중요하다. 다시 뭐가 중요하다? 양이 중요하다. 교차 영향 분석은 주관적인 확률을 부여합니다. 실현 가능성 분석, 역사적 유추 똑같죠. 변적법적 토론은 됐죠. 우리 잘 알죠? 변적법 토론은 찬반합 맞죠? 찬성 집단과 반대 집단. 그래서 합의를 유도한다는 것이고, 명목 집단법은 제한적 토론 미줄짝. 제한적 토론은 전체 토론도 안 하지만 집단 내, 명목 집단 내에서는 토론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투표 또는 표결. 다시 뭐라고요? 투표나 표결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거나 또는 뭔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험에 잘 넣어줘. 넘어가시죠. 델파이, 전통적 델파이는 일반 문제, 정책 델파이는 정책 문제죠. 일반 문제는 뭐 이런 겁니다. 저출산 이런 거지만 정책 델파이는 우리
인구 정책의 방향 뭐 이런 정도 느낌이 되겠죠. 자, 전문가 여기는 이해관계자 밑줄 됐습니다. 철저한 격리와 익명성 여기는 선택적 익명성. 나중에는 교차 토론을 허용합니다. 이유는 바로 밑에 있죠. 전통적 델파이는 중간값으로 계속 몰아서 합의를 유도하지만 정책 델파이는 이 정책을 실시했을 때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를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극단화된 통계 처리로 갈등을 조장해요. 갈등을 조장하니까 굳이 익명성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시험에 잘 넣어줘. 다시 갑시다. 일반 문제, 정책 문제. 전문가만, 전문가 더하기 이해관계자. 철저한 익명성, 선택적 익명성. 중위값으로 모아서 합의를 유도하지만 극단적 통계 처리를 해서 갈등을 조장한다는 것이죠. 있습니다. 굳이 뭐 하나 더 쓰자면 전통적 델파이는 대면 토론이 절대 없죠. 여기 정책 델파이는 대면 토론을 어느 정도 허용해 줍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좀 더 많이 나오는 건 다음 페이지죠. 됐습니다. 불확실성 됐죠. 대처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적극적 방안은 됐습니다. 확실하게 하는 것. 흥정, 협상, 타협, 전략 제휴, 정보 확보, 시간 확보, 점정주의 밑줄. 점정주의는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 대처다. 다시 뭐라고요? 점정주의는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 대처고, 모형 이론 개발, 델파이, 브레인스토밍, 집단 토론. 이쪽도 이제 결국은 이런 걸 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됐습니다. 적극적인 대처고, 소극적인 것은 최소화 밑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보수적 접근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죠. 가외성, 민감도 분석은 모형상 밑줄 또는 모형내의 변화. 예를 들면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가격의 변화죠. 예를 들면 맥주 A 공장과 B 공장이 있는데 A 공장이 갑자기 B 공장이 맥주 가격을 덤핑했을 때 가격이 하락했을 때 우리들이 어느 정도 이윤을 누리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판매량을 해야 되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민감도 분석인데, 최근에 막걸리가 흥행하면서 맥주 수요가 줄고 있죠. 막걸리가 흥행하는 것은 모형 내입니까? 모형 바뀝니까? 모형 바뀌죠. 이것은 위에 있는 밑에 4번 무슨 분석? 상황 의존 분석입니다. 외부 환경 요소 밑줄. 민감도 분석은 모형 내의 변화고 상황 의존 분석은 외부 요소의 변화죠. 악조건 가중 분석입니다. 최선의 대안의 최악의 결과가 최악의 대안의 최선의 결과보다 큰 대안을 선택하라는 거죠. 근데 악조건 가중 분석하다 보면 갑자기 A와 B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그때 그 분기점이죠. 그 점을 야기하는 요소를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분기점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원리는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앞에 맥시가 나와 있는 거는 전부 다 뭐의 문제예요? 편익의 문제죠. 뒤에 비용이 나와 있는 것은 비용은 적은 거에 좋으니까 미니의 문제죠. 맞죠? 그리고 같은 모양 맥스는 낙관적 기준이죠. 맥스미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존 로스의 사회 정의론에서 들어봤죠. 비관적 기준이죠. 편익이 작은 것 중에서 그나마 큰 거. 비용 기준도 똑같이 봐주면 되겠고, 자, 라플라스는 평균 기대값 밑줄. 요거는 여러분 상황이 나와도 나누지 마시고요. 그냥 편익을 싹 다 더해버리면 돼요. 알았죠? 편익 A 상황, B 상황, C 상황에서 각 편익을 3분의 1씩 나누지 마시고 편익만 다 더해버리면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후르비츠 기준은 주관적 확률 밑줄. 후르비츠는 이때까지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는데요. 이 기대값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낙관계수 0.4. 뭘 뜻합니까? 낙관계수는 제가 이렇게 맨날 비유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학원 마치고
바로 나갔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건널목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시로를 바로 만날 확률이 10번 중에 4번 정도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세비지 기준은 기회 손실, 기대 손실의 최소화, 후액 값을 구해야 되죠.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요즘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정책 대안의 비교 평가 선택 비평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대안을 선택할 때 가치 판단이나 불확실한 요소를 조절하고 계획을 검증합니다. 자,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이 있는데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그냥 효능공 행정법 제기 정도만 외우고 보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많이 노는 게 자 가시죠. 능률성 밑줄 효율성 경제적 타당. 다시 뭐라고요? 능률성 효율성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바로 이론적 기준은 파레토 기준. 됐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니까 개인주의죠. 사람 입장이죠. 어느 한 사람에게도 손실을 끼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후생을 정진시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엄청 까다로운 기준이죠. 동그라미 3번 개인주의 밑줄 아무도 더 나빠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후생 증가가 있다면 능률적이죠. 이 기준을 들이대면 여러분 이 세상에 능률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를 들면 군대를 가려는 것도 다른 사람은 다 좋아지겠지만 군대 끌려가는 사람은 기분 안 좋잖아요. 효율 감소하거든요. 세상에 이런 게 있을까? 아무도 나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후생이 증가하는 게 너무 엄격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장일치죠. 만장일치. 파레토 기준을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면 만장일치죠. 만장일치. 여러분 만장일치를 한다는 말을 아무도 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됐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만장일치가 있을 수 있을까? 있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외치는 놈들도 있으니까 그죠. 만장일치를 이끌어내기는 상당히 힘들죠. 그죠. 됐습니다. 동그란 1, 2, 3, 4, 5 맨 밑에 3번은 6번이네. 그죠? 형평성 밑줄. 자, 칼도 힉스입니다. 사회 전체적인 밑줄. 전체론적 입장입니다. 전체론적 입장이죠. 총효용을 말하지만 그죠? 잠재적 동그라미 3번 잠재적 보상을 인정하지만 재분배의 문제. 자, 재분배는 고려하지 않는다. 쓰세요. 재분배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냥 가상적인 잠재적인 보상을 전제한다는 것이죠. 자, 넘어갑시다.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이 나와 있죠. 경제 분석과 재무 분석은 잠재 가격 밑줄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이죠. 그래서 그 자원의 경제적인 진정한 가치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걸 어떤 분들은 그림자 가격이라고 하기도 해요. 혹시 그렇게 놓으면 섀도우 프라이스의 다른 번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금 지불이자 제외 여기는 포함입니다. 자본의 기회비용을 한다. 나머지 넘어가시죠. 비용 편입 분석이 남아 있습니다. 목표를 정의하고 사업 존속 기간 비용 편입 추계라는 것은 뭘 뜻하는 무슨 단어를 했어요? 여러분 정확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상태를 뭐 한다? 추측한다. 추계라는 것은 대충 계산하는 거죠. 대충 계산한다. 5회기년도에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법률은 비용 추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죠. 추계 대충. 민감도 분석 우선순위 넘어갑시다. 자, 리얼 밑줄 계산함, 페큐니어 밑줄 계산 안함 됐습니다. 기회비용 관점에서 한다는 것이고 됐습니다. 할인율 이게 많이 나오죠. 할인율이 낮아지면 미래 편익의 현재 가치가 높아지니까 사업이 채택 가능하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미래 편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지니까 채택이 불가능하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고 넘어갑시다. 비용 편익에서 다음 페이지 선택 기준. NPV는 뭐보다 크면? NPV는 0보다 크면. BC 레이쇼는 뭐보다 크면? 1보다 크면. 있습니다.
NPV는 대규모 사업, BC 레이쇼는 소규모 사업을 우선시한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내부 수익률은 높으면 높을수록 됐죠. NPV를 0, BC 레이쇼를 1로 하는 어떤 할인율입니다. 사업의 투자율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수기간법은 넘어가시고 비용 효과 분석 봅시다. 화폐 가치로 환산이 어려운 다시 뭐라고요? 화폐 가치로 환산이 어려운 거죠. 이건 당연히 효과죠. 효과가 화폐 가치로 환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 효과 분석을 한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동종사업 간에나 비교하고 이종사업은 비교 안 된다는 거죠. 자, 예비타당 조사 별표 한번 쳐주시고 됐습니다. 자, 이거 엔드예요.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엔드 국고 지원이 300억 이상인 사업을 말합니다. 그죠? 재정 지출이 500억 이상인 사회 복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자, A, B, C, D, E. 자,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 균형 발전 분석, 계층화 분석법. 요 네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됐습니다.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 균형 발전 분석, 계층화 분석법을 통해서 합니다. 넘어가시죠. 계층화 분석법은 다음 페이지 우선 동그라미 2번 우선순위 밑줄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거 아시겠죠? 이거 할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 이 사업에서 뭐가 더 우선되는지를 분석한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체제이론 특징의 해결은 계층적 구조, 상대적 중요성, 쌍대 비교,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한다. 뭐 여기까지만 봅시다. 요즘 잘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밑에 타당성은 기술, 맨 마지막 기술적 밑줄, 예비 타당성은 경제성 밑줄. 됐습니다. 99년부터 실시하고 있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 뭐라고요? 산에 터널을 뚫을 때 터널을 뚫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기술의 문제죠. 그 터널이 경제성이 있는가는 예타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됐고요. 넘어갑시다. 정책 분석은 요즘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고 관리과학이 있습니다. 됐고요. 뭐 제로섬, 넌제로섬, 윈루즈, 윈민, 네거티브, 파저티. 하나 더 하면 뭡니까? 제로섬은 영합 게임이죠. 두 개를 합치면 0이 되니까 무슨 게임? 영합 게임이고, 넌제로섬은 비영합 게임이죠. 나머지는 넘어갑시다. 뭐 자료 나 있고요. 됐습니다. 74페이지 맨 밑에 환경적 요건에서 7번 위기, 요게 요즘 많이 나오죠. 정정희 교수님이 이걸 새로운 모형으로 넣어놨죠. 고도의 불확실성, 극심한 시간 압박. 위기는 뭐라고요? 고도의 불확실성과 극심한 시간 압박이 존재하는 거죠. 기업, 위기 상황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은 제약되며, 자 밑줄 소수의 집권적 결정, 관료 정치, 부처들이 각자 독자 인증 등을 통해서 시도하고 병리적 현상, 적흥적 대응, 전략적 모호성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시요. 위기에 나타나는 정책 결정은 뭐라고요? 소수의 집권적 결정, 관료 정치, 병리적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위기 발생할 경우에는 집권화와 관료 정치가 공존하며 때로는 비공식적 과정과 즉시적 결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D가 이거 시험 났죠. 정보의 내용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출처가 더 중요하죠. 지금도 그죠? 코로나인가 코로나 바이러스 그죠? 벌써부터 막 가짜 뉴스 돌아다니죠. 네. 우리 딸이 어제 아빠한테 가짜 뉴스를 보내주던데요. 뭐 중국인들 뭐 500만 명이 입국을 해서 막 한국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딸 누구한테 받아서 그랬더니 자기 친구한테 받았대. 그죠?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때도 홍콩 할매 귀신 있었어?
사실 한 고등학생만 되면 홍콩 할매기 씨 믿지 않을 거 아니야. 초등학생 그래도 믿었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 역시 위기 상황에서는 내용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출처가 더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지 친구한테 받았다는 말 듣는 순간 바로 그냥 휴지통에 버렸어요. 그죠? 넘어갑시다. 의사결정자의 착오입니다. 됐습니다. 가장 재밌는 거는 여러분 이게 구성의 효과죠. 요즘에 여러분들 잘 아는 프레이밍이죠. 프레이밍, 틀짓기, 그죠? 됐습니다. 구성의 효과, 그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아주 문제가 달리 보이는 거죠. 이른바 나쁘게 말하면 조삼모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뭐 너무 쉬운 거고요. 이게 올해 이게 시험 나왔습니다. 작년에 불확실성 하에서 휴리스틱 직관적 판단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 몇몇 거 넣어놨습니다. 첫 번째 대표성의 오류입니다. A가 B를 대표하는 정도나 A와 B의 유사한 정도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죠. 사물 A가 집합 A에 속할 확률, 사건 A가 과정 B에 기인할 확률, 과정 B가 사건 A에 포함시킬 확률 등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관찰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걸그룹 하면 뭐가 생각나요? 깜찍하고 귀엽고 이쁘다. 그래서 걸그룹을 볼 때 그렇게 판단하면 무슨 오류예요? 대표성의 오류입니다. 이용 가능성 오류입니다. 오전 수업에는 저 앰뷸런스가 한 대도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건의 빈도나 확률을 판단할 때 실제 빈도에 근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봐왔던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해요. 사례 연상 가능성의 오류. 얘가 친숙할수록 현저하단 말은 자주 보일수록 그죠? 연상하기가 쉬워 보인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오류가 뭐예요? 이거죠, 여러분. 보통 여러분 비행기 사고가 나면 다 죽는다 생각하죠. 왜 그럴까? 실제로는 단순한 확률로 계산하면요,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이 자동차 사고에 죽을 확률보다 훨씬 적어. 왜요? 우린 자동차는 많이 타지만 비행기는 뭐 평생 몇 번 타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 보세요. 왜 근데 그런 생각을 할까? 자동차 사망 사고는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뉴스에 잘 안 나오죠. 근데 비행기 사고가 나면 거의 대부분 뉴스에 대문짝만 나오니까 우리가 계속 그걸 너무나 현저하게 자주 봤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판단한다는 거지. 그죠? 탐색 용이성으로 인한 오류. 특정 속성을 만족시키는 집단의 예를 찾는 것이 얼마나 용이한가에 따라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오늘 해설에 다시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상상 용이성. 이게 시험 나왔죠. 적절한 예를 얼마나 쉽게 상상할 수 있는가에 따른, 예를 들면 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합이 8명으로 구성하는 경우보다 훨씬 쉬울 거라고 상상하죠. 근데 확률도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명 중에 2명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확률과 8명으로 구성하는 확률은 똑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2명이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8명은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너무 많이 뽑아야 되잖아, 한 번에. 확률은 똑같아요. 허위 상관, 실제 상관이 없음에도 두 상관이 높을 것으로 착각하는 오류. 이거 많죠, 이거. 이거 뭐예요, 우리나라? 뭐예요? 비형남자 싸가지 없다. 아무 관련 없어. 그냥 우연히 싸가지 없는 놈이 비형이 있을 뿐이에요. 됐습니다. 고착화입니다. 보통은 초기감 밑줄, 첫인상이 전형적 이런 것들이죠, 그죠? 첫인상 이런 겁니다. 좀 더 다시 보고요. 넘어갑시다. 정책 결정 모형입니다. 산출지향적 모형은 행정학에서 연구하죠. 산출지향적 모형은 이거 합리냐 비합리냐. 그래서 결정의 산출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를 강조하는 거고, 과정지향적 모형은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투표로 결정된다. 아니면 이익 집단이 결정한다. 아니면 엘리트들이 결정한다. 그는 결정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의 문제가 아니죠. 그죠? 이것은 과정지향적 모형이죠. 자, 점정 합리주의 갑시다. 절대적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이선정합이죠. 전지전능하고 합리적인 인간, 완벽한 정보, 명확한 사회 선호함수, 목표 수단 분석, 연역적입니다. 반대로 옆에 점정 모형 갑시다. 행정인, 제한된 합리성, 정보의 불완전성, 목표 수단 분석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기납적이죠. 그래서 문정, 목설, 대탐, 결례, 비평선을 쭉 거치고요. 원샷 밑줄, 루트 메소드. 그러나 Limited Successive Analysis, 제한적이고 연속적인 비교를 통해서 계속적 결정, 지분법,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식으로 결정해 나가죠. 요번에 작년에 나왔는데요. 자,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니까 직렬적입니까? 병렬적입니까? 제한적이고 연속적이면 여러분 병렬적이에요? 직렬적이에요? 한번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걸로 바꾸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걸로 바꾸는 게 점정적이죠. 당연히 이거는 직렬적이죠. 하나하나씩을 이렇게 연결하는데 병렬적이란 말은 뭐냐면 합리 모형은 결정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다 고려한다는 거죠. 직렬적이란 말은 하나를 선택했다가 또 안 되면 다른 걸 선택하고 또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 장면 나왔죠. 다시 병렬적은 뭐다? 합리 모형, 직렬적은 점정 모형이 되겠습니다. 최적화를 추구하지만 여기는 균형화를 추구합니다. 넘어가시죠. 장단점 비교는 잘 알 거니까 넘어가고요. 5번 아미타 예치원이는 그래서 됐죠? 1번 포괄 합리로 갔다가 2번 개괄적 분석을 했다가 3번 세부적 결정은 점정적으로 갔다가 다시 4번 포괄 합리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 결정과 무슨 결정? 세분적 결정을, 세부적 결정을 구분한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죠. 넘어가시죠. 다음 페이지. 드로우의 최적 모형도 현실주의 위에다가 점정주의 쓰시고 이상주의 위에다가 합리주의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양자의 절충을 시도했죠. 동그라미 1번 합리 모양의 단점, 너무 세신적 결정에서는 적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적 모형을 차선책으로 세컨 베스트, 두 번째로 좋다는 거니까 차선책이죠. 그래서 초합리성 밑줄, 세신적 결정이 필요하거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나 시간 정보가 부족할 경우에는 결정자의 직관, 통찰력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양적 모형이에요? 질적 모형이에요? 질적 모형. 직관 통찰력은 양으로 설명할 수가 없죠. 점정 모형. 현실주의의 단점. 위험 회피적 결정을 할 때는 점정 모형. 그렇게 이것도 전략적 모형이죠. 어떨 때는 점정 모형? 보수적이고 위험 회피적 결정을 할 때는 점정주의. 세신적 결정을 할 때는 기존 합리 모형에 대해서 직관과 초합리성을 활용하자는 거죠. 확장된 환류 과정을 더욱더 강조했죠. 바로 밑에 나있죠. 메타 팔러스 메이킹, 팔러스 메이킹, 포스트 팔러스 메이킹. 메타 팔러스 메이킹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았고요. 포스트 팔러스 메이킹, 확장된 환류죠. 옛날에는 뭐만 고려했어요? 팔러스 메이킹만 고려했잖아요. 정책 결정 이유까지도 고려함으로써 우리 정책 결정의 폭을 훨씬 더 넓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거는 메타 팔러스 메이킹이죠. 메타 팔러스 메이킹. 결정의 결정. 맞죠? 가현, 문자체, 할당 전략, 가치 처리, 현실 처리, 문제 처리, 자원 조사, 정책 결정 체제의 설계, 자원 할당, 결정 전략의 선택, 직관 통찰력이 가장 많이 요구된다라고죠. 어디에서? 메타 팔러스 메이킹에서.
암기해도 좋고요. 암기 안 해도 됩니다. 당연히 메타 팔스 메이킹에서는 정책 집행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겠죠. 그렇고 이제 팔스 메이킹 있고 포스트 팔스 메이킹은 정책 집행 단계입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브레이북과 린더블럼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변화의 정도와 목표 수단에 대한 이해. 자, 가장 여러분 그죠? 좋은 것은 혁명적이고 이상적 방법이죠. 광범위한 변화에 완벽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이 경우는 신이죠, 신. 근데 조금의 변화에 높은 이해가 있으면 포괄 합리 모형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광범위한 변화인데 이해가 낮으면 이거는 진짜 완전히 전쟁 상태죠. 그리고 점정적 변화에 낮은 이해, 점정주의. 그렇게 자 보세요. 반대로 해석해 볼게요. 점정주의는 언제 적용할 수 있습니까? 큰 변화보다는 무슨 변화? 작은 변화. 그리고 목표 수단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경우, 즉 시행착오를 거쳐 나가야 될 경우에는 무슨 변화를 할 수 있다? 점정주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합리, 점정주의, 합리주의, 전략주의 됐습니다. 전략 모형 끝에 가보면 혼합 주사 모형하고 최적 모형이죠. 왜 이게 전략 모형이에요? 이게 전략 모형 같은 말이 상황 모형이에요. 자, 혼합 주사 밑에다가 근본 써보세요. 세부도 쓰시고 이런 거죠. 근본적 결정을 할 상황에서는 무슨 모형? 합리 모형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게서 뭐? 점정주의. 자, 최적 모형에서도 위험 회피적 결정을 할 때는 상황일 때는 뭐? 점정주의죠. 그죠? 세신적인 결정을 할 경우에는 합리에 대해서 무슨 모형? 최적 모형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죠. 집단적 의사결정입니다. 루즈리 커플 밑줄 느슨하게 연계되어 있는 이른바 연합체로 가정합니다. 즉 최고 관리자는 하위 다이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한다는 가정에서 저는 외워버렸습니다. 불문학준스, 불확실성 회피. 그래서 단기적 계획, 단기적 환류를 선호한 미국 시험 많이 나왔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장기적 전략보다는 즉각적인 환류를 선호하고요. 환경과의 타협, 불확실성 회피. 환경과의 타협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하죠. 문제중심적 탐색. 탐색상의 편견이 있어요. 아시겠죠? 생산부가 판매를 많이 한다. 이런 대안을 선택하여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을 찬성하진 않아요. 탐색상의 편견. 조직의 학습, 갈등의 준해결, 미봉책 임시방편. 됐죠? 미봉책 임시방편이 되겠습니다. 표준 SOP. 넘어갑시다. 집단적 의사결정입니다. 쓰레기통 모양 아주 많이 나오죠? 암기법 있죠? 참선 기술이 뛰어난 스님이 문책 잠기의 진날이라고 얘기했죠? 자,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는 요 세 가지 요건입니다. 참여자들이 끊임없이 바뀌죠. 그리고 그 참여자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죠. 그리고 지금 올라와 있는 대안이 우리가 지금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알지 못해요. 참선기술, 다시 뭐라고요? 참선기술, 문제 해결책 참여자 기획. 해결책이라는 것이 정책을 말하죠. 아시죠? 문책기는 정책 창문이론이죠. 문책기, 문제와 해결책과 기회가 모이면 우연한 의제설정이 된다. 누구? 킹던의 정책 창문이론이 밑에 나와있죠. 그러나 여기는 문책 참기입니다. 참여자가 있어야 되죠. 왜? 이것은 오피셜한 결정이니까. 그죠? 됐습니다. 트리거링 이벤트 밑줄. 각자 독자적으로 그러다가 우연한 점화장치. 그죠? 짐 빼기 결정이나 날치기 결정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알리슨 모양. 가장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2번이죠. 하나의 결정에 다양한 결정 모형을 적용했다. 이게 상당히 이 모양의 장점이죠. 됐습니다. 정반합의 관계에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모델 1은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어떻게 결정된다? 문장, 목살, 대탐, 결례, 비평선으로 결정되는 만. 알리슨 2는 조직 과정 모형이죠. 회사 모형하고 같죠? 반독립적인 행위자들이 SOP 주로 이제 하위 계층에 적용되죠. 관료 정치 모형이 알리슨이 새롭게 만든 모형이죠. 응집성이 매우 약합니다. 파워 게임에 의해서 결정되고 주로 조직의 상층부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알리슨 모형이죠. 넘어가시죠. 집단적 의사결정 밑에 12번 집단사고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별표. 응집성이 너무 높아 밑줄 이게 가장 중요하죠. 집단의 응집성이 너무 높아서 만장일치 비판업체와 만장일치 압력을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결정 못하는 거. 제가 맨날 집단사고 설명해서 뭘 설명해요? 1배, 워마드 그죠? 항상 그래서 우리 딸들 뿐만 아니라 딸들이 아니죠. 우리 딸 친구들 오면 난 과감하게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문 열고 들어가서 한마디 합니다. 이 못생긴 것들 지들끼리는 넌 너무 이뻐 막 이러더라고. 내가 전형적인 집단사고죠. 남자들은 그런 일 없잖아. 남자들이 나를 괜찮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하지만 여학생들은 여자들서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너무 그렇게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그 딸이나 딸 친구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됐습니까? 피그만 침공 실패 사례를 분석하면서 제니스가 주장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집단의 영집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집단 사고를 안 범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하고 정반대나 또는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됐습니다. 뭐 심리적 정상 같은 것들은 필요 없고요. 뭐 결과 됐죠? 밑에다 써서 그냥 비합리적 결정. 자, 집단 사고를 일으키면 자, 봐보세요. 문정, 목설, 대탐, 결례, 비평선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이고 맨 밑에 게 많이 나옵니다. 집단 사고를 예방하려면 공정한 지도자, 반대 의견 보장, 지도자 공평,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 하위 단위로 나눈다. 이거 중요하죠. 이건 좋은 겁니다. 그죠? 하위 단위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A조, B조를 이렇게 나눠서 하고 더 좋은 거는 이제 밑에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A, B, C, D조로 나눠서 할 때 C조는 항상 무조건 반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거예요. Devil's Advocate 이른바 무슨 대변자? 악마의 대변자를 두도록 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도 있고요. 경쟁을 시킬 수도 있고 외부 인사를 활용할 수도 있죠. 방지책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됐습니다. 밑에 다음 페이지 다프트와 톰슨 선호에 대한 합의 문제에 대한 합의 있죠. 인과관계 합의 기술에 대한 합의가 있습니다. 둘 다 있는 경우에는 계산 동그라미 합리 모형이죠. 문제에 대한 합의와 선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것은 영감, 아노미적 구조, 직관을 활용해 다양한 거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자, 여러분, 자,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지금 웬만한 정치 지도자들이 다 문제라는 걸 합의했죠. 문제에 대한 합의 있죠. 근데 뭐에 대한 합의가 없어요. 인과관계에 대한 합의가 없죠. 문제에 대한 합의는 선호에 대한 합의는 있는데 인과관계 합의 없으니까 바로 시행착오. 맞죠? 이거는 이것저것 한번 해보면 되죠. 타협은 사드예요. 사드. 자, 최고 수준의 기술인 거는 다 동의하죠. 중요한 건 뭡니까? 사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뭐에 대한 합의가 없어요? 문제에 대한 합의가 없죠. 그 경우에는 연합을 형성해서
다수의 직관과 또는 연합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이 나 있고 하이에스도 있는데 비슷합니다. 위에 걸 좀 더 그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똑같죠? 그죠? 표 똑같죠? 계산 전략, 타협, 연합이죠. 타협은 연합을 형성한다는 거죠. 타협의 결과물이 연합이죠. 점정주의는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시행착오죠. 직관 통찰력인데 뭐 점정주의도 이때도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직관과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품위제 나와 있습니다. 품위제는 요즘에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시고, 자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에 정책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